네, 자, 2019년 국가직 7급 총평 및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국가직 9급 문제와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국가직 9급 문제에서 독해 문제가 15문제 나오면서 국가직 7급도 그렇게 나오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국가직 9급에서 독해 문항 비율이 갑자기 늘어났지만 그거는 사실은 계속 유지되진 않을 걸로 본다. 왜냐하면 너무 급진적인 문항수 증가였고 사실은 그 대신 문제가 쉬웠어요. 국가직 9급 때. 독해가 쉬운 대신에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 개수가. 근데 이제 7급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독해 문제는 한 11에서 12 정도 나오고 딱 그랬죠. 11에서 12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대신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제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얘기했는데 내용일치 문제만 연습하면 안 된다. 지문에 선지와 그대로 매칭되는 문장을 주는 걸 줄일 거다. 그러니 이제 일반 추론형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기출들 안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의 기출에는 추론형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만 푸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제의 모의고사 시즌 1부터 3까지 추론형 문제를 많이 넣었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독해 문제 중에 비문학 독해 절반 이상이 추론형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구조 독해처럼 배열이나 배치 같은 공시 특유의 문제가 빠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앞으로도 빠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에 대해서 그냥 기억으로 단어만 캐치해서 가지고 가는 스타일들의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험지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급 추론 문제는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급 추론 문제 아니고 내용 일치와 일반 추론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 독해에서 만약에 2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지방직 서울시 남은 시험까지 독해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문법 규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상적인 범위에서 굉장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어휘, 한자, 그리고 7급 고유의 한문이라는 것에선 한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작년과 올해를 보면 한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지에 보면 한문이라고 써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원래 7급은 한문이 나온다 그랬거든. 그쵸? 그리고 나와왔고. 근데 아무런 공지도, 발표도, 심지어 시험지에도 한문 포함이라고 써놓고 한문을 내지 않고 있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한문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자까지 내야지, 한문까지 내는 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한문 문장 문법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쵸? 근데, 한문이라고 써놓고 안 내는 건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안 하지도 못하고 하기는 하고 실속 없는 공부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푸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부분 제가 봤을 때 9급과 별 차이 없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험지만 보면 이제 7급만의 국어 영역은 없습니다. 9, 7급의 국어 영역은 똑같고요. 다만 경쟁자가 다를 뿐이죠. 과목 개수와. 자, 그 다음에 9급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출제된 9급들에 비해서 자, 비문학에서 일반 추론형, 그래서 추론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에서의 말씀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이란 단어는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높임의 기능과 겸양의 기능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도 말씀이라고 하고요. 제가 높이고 싶은 분께 말을 할 때 내가 드릴 말도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임과 경향의 양방향으로 쓰는 단어다. 그러니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본인,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여기셨다 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 이미 나온 말을 다시 언급하는 대명사를 뭐라고 할까요?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다시 제자를 써서 제귀대명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귀대명사에 자기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자기는 높임 표현이 아닌 반면 당신은 제귀대명사 중 높임을 반영한 단어죠. 자, 그래서 답안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요게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인칭 대명사 포효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인칭에도 당신이 있는데 지금 출제가 된 부분은 제기칭의 당신이죠. 할아버지는 당신의 차를 아끼신다. 여기 제기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서 저희라고 겸양을 하는데 겸양하면 안 되는 예외적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결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나를 낮추는 건 괜찮은데 나랑 같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같이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결의는 겸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10,000원이세요? 그러면 뭘 높이네 그거. 그 다음에 그 물건은 품절이세요? 품절이 쉽니다. 자, 이런 거. 자, 요런 말은 그 상품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때 만약에 고객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미리 그 물건을 칭찬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여기 옷가게예요. 근데 고객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 그러면 어머 고객님 가방이 너무 예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상품을 미리 높이는 건 과도한 높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접 높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높일 때 상대방의 소유물을 높일 수 있으나 그건 상대방 소유의 소유물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제공할 제품에 대해서 미리 높이는 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건 고객 응대 상황에서 흔히 일어나는 과도한 높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파생접사는 접두사도 있고 전미사도 있는데요. 전미사 중에 어근이 원래 타고난 품사, 그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품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 품사로 변형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뭐 찾기? 지배적 접사.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낚시질이라고 할 때 물론 질이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여기서 요구한 건 원래 품사가 바뀌었니?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낚시도 뭐예요? 명사. 질 붙으니까 그래도 명사. 그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래서 밑줄만 보면 안 돼. 밑줄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봤어야 돼. 그래서 변했나 안 변했나 봐야지. 만약에 밑줄만 보고 얘는 명사 만들고 얘는 뭐 만들고 뭐야 다답이야? 막 이러면은 그건 문제의 의도를 잘못 읽은 거죠. 그냥 지배적 접사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배적 접사가 품사를 바꿨어야 돼. 거기까지가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명사에서 명사된 1번은 품사가 안 바뀜. 그 다음에 2번 옥수수는 이제 옥수수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이 문장부터 일단 분석을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의 날씨는 같은 주어는 생략됐어. 그럼 오늘의 날씨는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괄호를 친 부분이 이 큰 문장 속에 쏙 들어간 명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명사절이 안긴 문장인데 이때 옥수수 알이 주어져. 그럼 이에 대한 서술어가 뭐예요? 크다. 그럼 이때 크다는 지금 딱 부피가 크다예요? 잘하다예요? 잘하다. 자, 잘하다의 뜻일 때는 크다가 동사예요. 크다는 품사 통용 단어로 형용사 크다와 그리고 동사 크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옥수수 알이 이렇게 연글어서 점점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동사 크다인 거예요. 명사 크기도 아니죠. 왜? 서술어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주어에 서술어를 하려면 명사면 안 돼요. 용언이어야지. 그래서 용언 중에 동사인 크다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속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크다는 동사인데 여기서 크다의 크기가 붙으면 무슨 척을 하게 해줘요? 동사인데 명사를 만들어줬어? 아니면 명사인 척을 시켰어요? 명사인 척, 그러니까 명사가 된 게 아니라 명사형. 속으면 안 돼. 이거 보고 와 동사인데 명사 됐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판 함정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명사가 된 게 아니라 명사인 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세자매가 정답게 앉아있다. 이때 정은 뭐죠? 품사가? 명사입니다. 답다, 스럽다, 롭다, 비읍 이런 것들이 형용사를 만들어요. 하다도 있네요. 하다는 동사도 만들 수 있고 형용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 접사표라는 게 존재해요. 선생님들 기본서마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교과서에 있는 접사들을 모아서 기본서에 접사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파생 전미사 중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답다. 자, 그래서 학생답다, 정답다,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말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무슨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와 붙어서 정답다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졌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번과 4번 묶어보세요. 2번, 4번 묶어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동사가 명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 문장을 잘 봅시다. 이 안에서 이 목적어가 원하는 서술어가 누구? 요거죠. 그럼 서술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명사가 됐나요? 명사인 척을 하고 있나요? 명사인 척. 자, 그래서 요건 명사형이죠. 동사의 명사형. 그래서 2번, 4번이 똑같은 트릭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답안 3번. 2, 4번은 함정.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자, 기초접사표에 답다가 있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접사표에 제가 명사 접사, 그리고 또 뭐 동사 접사, 그리고 현용사 접사, 뭐 관형사 접사, 부사 접사 다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 형용사와 전미사를 보면 이게 지배적 접사들이에요. 자, 하다, 스럽다, 답다, 롭다, 비읍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파트 수업할 때 여러분들 테스트지도 넣어드렸잖아요. 막 빵꾸 뚫어서.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거 왜 드렸겠어요? 저도 외우는 거 싫어요. 근데 외워야 편안한 게 있어요. 오히려 더. 이게 안 외우려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더 틀리는 거야. 예, 그쵸? 그래서 최소의 암기는 문법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독해 문제입니다. 발문 볼게요. 그렇게 이걸 안 보더라, 발문을. 여러분, 이 부분을 발문이라 그래요. 발문이 바로 뭐냐면 출제자가 묻는 말. 여러분, 독해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 묻는 말을 제대로 안 보고 어떻게 대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지 보고 OX 칠 거야? 이게 OX가 나오는 건 내용일치예요. 추론형은 OX가 아니라 알 수 없다 이런 파트도 있거든? 그러니까 묻는 말을 잘 보세요. 뭐 하래? 추론이래잖아요. 긍정 발문입니까? 부정 발문입니까? 긍정 발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래. 그럼 나머지는 틀린 말이거나 이 글을 가지고 알 수 없거나 비약이거나 뭐 이런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이럴 땐 선지를 볼까요? 지문을 볼까요? 지문. 왜냐하면 이럴 땐 선지를 먼저 보면 막 합리화하게 돼. 선지에 대해서 막 타당하게 만들어주려고 지문을 막 왜곡해서 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순수하게 객관적인 눈으로 지문부터 보고 선지 부분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볼 때, 자, 여러분 긴장하잖아요, 시험 때. 그럼 그만큼 단계 암기량이 줄어서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정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펜터치를 하는데 펜터치 한 것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야. 이건 펜터치는 일종의 이정표예요. 이 글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선지를 보고 근거 부분이 생각 안 나면 빠르게 돌아가기 위한 이정표. 혹은 암기할 때 딱 잡아주는 구심점. 네, 이런 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의 북부의 나바오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쟁점이 뭐예요? 시간 개념. 맞죠? 근데 아직 내용이 실체가 없죠. 그냥 두 그룹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그냥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만 잡으면 돼. 시간. 그리고 더 뒤에 내용이 나올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나바호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이런 걸 쳐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바호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밑줄. 즉 지금 여기만이 실제한다. 그리고 뒷부분 내용은 여기만 실제한다를 쳐두면 알만한 내용이에요.
여기만이 중요하니까 뭐 미래는 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바오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돼요? 아니면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시간 얘기일 거야. 자, 그래서 내용 보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나바오이는 말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기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에 꽂히면 안 돼. 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근거로 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한 건데 왜 말에 꽂혀? 그쵸? 자, 그래서 말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만약 나바오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기억하지? 하면 기억은 날 테니까요. 과거는 기억한다고 할 거예요. 자, 그때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서 주겠네,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면 그는 낙담을 할 거래요. 아직 얘만 보고는 다음에 줄게. 그럼 낙담할 거래. 아, 다음이라는 게 문제인가? 그쵸?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뒤에를 봐야 돼. 뒤에를 보니 1화가 끝난 게 아니니까 1화에 대조가 있죠. 그러나 마냥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 먹은 말 알지? 별로야, 말이. 우승한 말이 더 좋은 말이야. 근데 비루 먹은 말이래요. 영양실조의 안짱다리야. 아까 그 말보다 안 좋아. 그쵸? 그런데 자네에게 줄게. 저놈 타고 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는 거죠. 근데 더 좋은 말이에요? 덜 좋은 말이에요? 별로죠,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라 하죠. 그럼 여러분 이 두 반응에서 산출을 해야 될 건 말에 대한 거예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시간이죠. 그러면 결국에 아, 말이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고 보다 지금 주냐 나중에 주냐 이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다 쫙쫙 밑줄을 그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잡았던 포인트에 보태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바오이는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 실감한다. 그럼 눈앞에 보이는 이라는 게 포인트가 뭐예요? 시간으로 해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선물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여기서 눈앞에 보인다라는 게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그 다음 장래 이익에 대한 약속은 뭐 그럼 나중 얘기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건 하나예요. 나바오이는 뭐에 집착?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입니다. 맞죠? 이 발문이 주제 찾기를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긍정 발문일 땐 써머리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지역적인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일단 주제 파악을 하지 않고 답변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선지로 갑니다. 나바오이는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자, 여러분 참고짓 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랬어. 여러분 만약에 참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 개 같거나 아니 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얘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얘네들 중에 그럼 가장 할 만한 말이어야 되죠. 그러면 주제에 가까울수록 추론해내기에 가장 좋고 타당한 말이죠. 자, 그럼 1번은 자, 나바오이는 기억력이 좋아서 다른 민족보다 좋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 그렇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기념일에 선물을 챙긴다.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인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시간과 무관해요. 자, 그 다음 나바오이는 지금 여기만이 실지한다는 인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 나바오이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 정리 사업에는 이걸 가지고 이 글엔 이런 내용 없어. 이러면 안 돼.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간과 관련이 있으면 생각해 봐야지. 자,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 정리 사업에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미래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시간과 관련 있는 얘기죠. 나바오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 자, 말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시간과 관련 있는 거 2, 3번인데 그쵸? 그 중에 어때요? 그럴 수 있다인 거 예죠. 3번. 2번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도출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이유나 이게 틀린 이유를 대달라. 그거는 발문에 대한 가지지 말아야 될 호기심이죠. 그렇죠? 이 문제는 추론 문제지 지문에 어디 있나요를 찾아서 매칭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여러분 발문이 달라요. 자, 여러분 3번과 4번은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4번은 내용 일치 긍정 발문이에요. 지문에 참 성립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추론이 아니고 그냥 근거도 되게 직접적인 확인이 되는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죠. 그래서 예시를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시를 읽되 자,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서 읽어야죠. 자, 그 다음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뭘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어떤 말을 잘 이해하려면 상황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머릿속으로 넣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고 만약에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자, 1번 같은 의미라도래요. 같은 의미라도 어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황, 의미 이 얘기예요. 지문은. 근데 지금 1번 선지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문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 물론 당연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겠지.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어감의 차이는 그러면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죠. 근데 이 글이 얘기한 건 이 다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맞죠? 그러니까 이건 내용 일치기 때문에 얘기한 데까지만 하세요. 더 나가지 말란 얘기죠. 자, 그 다음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억양이라네. 그럼 여러분 억양이란 상황과 같은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발화라도 두 개가 되게 비슷한데 누가 이겨요? 자, 보세요. 이 글이 이야기한 거 그대로 하세요. 말과 발화는 같습니다. 여기서는 윈이 없죠.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게 억양이에요? 상황이에요? 얘죠. 이겼어. 그 다음에 기능과 의미는 의미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예 어휘적으로 의미가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속에서는 역할이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상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배제됐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요. 자, 5번 문제는 사실 어문 규정의 표준 발음법으로 제가 분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규정이 맞으니까. 근데 이 규정에 대해서 이론 문법의 의문론을 이해 못하면 표준 발음법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쌩 때려 외워야 돼. 근데 그러기엔 조항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론 문법의 의문론을 탄탄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을 배우고 표준 발음법을 기반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배우는 게 그 쓰리콤보예요. 자, 그래서 이론 문법의 의문론,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왜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관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론 문법의 의문론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 규정도 처음 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본서를 쓸 때 다른 부분은 다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문 규정,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그리고 외래 로마자 표기법은 항을 그대로 적습니다. 조항 그대로 적어요. 제 몇 장, 붙임, 다만 이렇게 하면서 그걸 선생님 교재에 있는 이 부분 너무 어려워요. 이유진 교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말 너무 어려워. 혼자 못 읽겠어.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수 있게 말투를 교정해 주거나 쉽게 바꿔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모의고사 때나 문풀할 때나 제 기본 이론 들으시면 알걸요. 제가 그랬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바꿔서 적을 수 있으나 조항을 그대로 보는 이유는 시험에 조항이 보기로 나오고 조항과 예시 대응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법전을 윤문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요구야. 선생님 국어 교재 너무 어려워요. 더 쉽게 써주세요. 이거는 법전을 윤문해달라고 하는 거라니까. 사시 볼 건데 법전이 너무 어려우니 법전을 쉽게 다시 윤문해서 난 그것만 볼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문 규정은 깨끗하게 어문 규정 그대로 보셔야 돼요. 요즘에 시중에 변형된 게 너무 많아. 그럼 이런 문제 돌파가 안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경음하는 된소리 대기를 얘기를 해요. 경음. 평음은 예사소리. 경음은 된소리. 그 다음에 격음. 이거는 거센소리. 그래서 경음화란 된소리 대기를 의미합니다. 이때 장애음 중, 장애음이 뭐예요? 자음이요. 장애음 중 평음이 예사소리가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게 어문규정 표준발음법의 경음화 파트 안에 들어가는 조항들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기억부터 볼게요. 안울림 예사소리의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평음이 오면 그럼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안울림 100% 된소리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데 교체의 된소리의 대표적 양상이죠. 자, 그래서 뻑뻑한 소리와 뻑뻑한 소리가 만나서 과잉 발음이 나는 거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예시로 국밥, 덮개 이런 거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땐 기억부터 리을까지 하염없이 읽고 있으면 안 돼. 원래 아는 조항이었어야지. 이걸 시험장에서 이걸 읽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처음 봐요 이거? 이거 처음 보면 이미 준비가 덜 된 거잖아요. 딱 보자마자 표준발음법 경험화 조항이네. 그러면 선지로 갔어야 되거든. 왜? 아는 조항이니까. 자, 그럼 기억을 보고 리을까지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억 보고 바로 선지로 갔어야 돼요. 가서 세로로 읽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싹 보고 바르게 연결한 거 찾으려면 그럼 하나라도 틀리면 땡이잖아. 그럼 선지소고법으로 빨리빨리 가야지. 그쵸? 그럼 얘는 안 울림 해야 되죠? 기억 먹고 맞죠? 그 다음에 놓습니다 할 때 히읗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뭐가 돼요? 디귿이 돼요. 그 다음에 쌍시옷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받고 잡고. 그럼 이때 놓습니다 같은 경우는 사실 히읗과 시옷이 만나면 쌍시옷이 된다라는 따로 규정이 있어요. 어문 규정에. 그래서 히읗이 디귿을 겹쳐서 쌍시옷 된다 그러면 구별이 안 되겠지만 원래 히읗과 관련된 표준발음법 조항에 히읗이 시옷과 만나 쌍시옷이 된다. not-so, not-so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문 규정을 완벽히 알았으면 여기서 얘를 배제하셨을 거예요. 근데 히읗에 관련된 규정까지 숙지가 안 됐다면 얘를 지울 수 없었겠죠. 네. 근데 얘 지우지 못했다고 틀리진 않아.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다면 어문 규정 전 조항이 학습이 된 거고 아니라면 여기서는 배제된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볼까요?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용언이 뭐예요?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 첫 소리가 경음이다. 자, 그럼 일단 용언이어야 되고 앞이 뭘로 끝나야 돼요? 비음으로 끝나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세로로 읽어. 됐죠? 그리고 여기에 껴안떠라. 비음 찾고. 그 다음에 삼떠라. 그죠? 그 다음에 안떠라. 그 다음에 담고 비음 만나보세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니은에서 배제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에요.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한 단어예요? 관형어가 수식하는 상태예요. 관형어가 수식이라는 상태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우리가 은는 을던 할 때 리을. 내가 먹을 빵의 리을. 그 리을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그럼 딱 봐야 돼. 일단 띄어 쓰여 있어야 돼. 어찌할 바. 리을이네? 띄었네? 오케이. 열 띄고 군대. 자, 여러분 여기서 얘가 관형사용이에요? 속지 마. 띄었지만 얘가 관형어예요? 관형사형 리을이에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생긴 수관형사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이건 용언이 아닌데 무슨 관형사형이야. 그쵸? 그래서 얘 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번은 이 부분의 히읗 조항을 몰랐어도 당연히 뭐 때문에 지울 수 있어요? 10군데 때문에 지울 수 있어요. 출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거든요. 히읗으로 보고 히읗, 시옷은 쌍시옷이야 라고 보는 게 국립국어원 견해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히읗을 디귿으로 돌렸다가 쌍시옷과 이게 시옷과 만나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고한 정답 기준을 준 거예요, 뒤에. 그 다음 발전. 여러분 용언이에요? 아니에요? 앞부분이. 아니죠. 관용어 아니죠. 한자어죠. 그럼 얘 땡이죠. 자, 그래서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갈 곳. 가다에 리을 붙으니까 얘 되네. 그럼 일단 2번, 3번 지워졌고 이제 1, 4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을이 뭐였어요?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디귿, 시옷짓. 자, 그러면 여기서 한자어인가? 한자어인 거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답안은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푸는 게 더 빠를까요? 뭐 예를 들어 이 규정을 머릿속으로 외우고 횡으로 본다고? 횡으로 본다고? 이건 출제자가 끝까지 생각하라고 선지조합을 이렇게 내서 그렇지 되게 신속하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그랬던 거야.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되게. 선지를 그렇게 교묘하게 낸 거죠. 근데 이걸 횡으로 보면 여러분 횡으로 보면 1번이 답이었을 땐 유리하지. 근데 만약에 이게 4번이었어 봐. 정답이. 그러면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려. 왜? 선지 하나 볼 때마다 잣대 4개 꺼내야 되지. 그죠? 그러면 기억 생각했다가 니은 생각했다 디귿 생각했다 리을 생각했다. 자 좋아 다시 2번. 기억 생각했다 니은 생각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사고의 공정이 세로로 읽으면 4번일걸. 이걸 횡으로 읽으면서 검증하면 4, 4, 16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방식 맞습니다. 그렇게 푸시는 게 안전하죠. 그냥 공교롭게 이번에는 1번이 답이었기 때문에 횡으로 읽어도 시간 데미지가 별로 없었겠지만 오히려 유리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땐 이렇게 여러 개를 매칭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건 기준으로 선지를 돌리셔야지 선지 기준으로 조건을 돌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올바른 표현이에요. 제가 올바른 표현 수업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이 요즘 각광받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의 문제를 내면 맞춤법 따로 안 내도 맞춤법도 넣을 수 있고 품사에 대한 지식도 좀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통사론도 넣을 수가 있다. 막 여러 파트를 비벼서 넣을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올바른 표현적 문제는 선호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 공직 쪽에서도 비문 쓰는 공무원들 때문에 지긋지긋 막 그쵸? 아니 뭐 공문서를 쓰라고 하는데 뭐 맞춤법만 틀리는 게 아니라 일단 문장이 막 꽐라야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문장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출제 비율이 줄지 않고 늘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가능한이 되면 무슨 형이 된 걸까요? 관형사형이 된 걸까요? 부사형이 된 걸까요? 이게 부사형이야? 부사형이면 가능하겠지. 자, 무슨 형이에요? 관형사형이죠. 관형사형은 체언을 꾸며야 되죠. 근데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빨리? 부사? 어떻게 관형어가 부사를 어떻게 꾸며? 그죠? 뭐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어떤 것이 와야 되느냐? 가능한 한 빨리 그래야 그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빨리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건 기출에도 이미 많이 나왔던 구문이고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있죠. 가능한을 가능한 한으로 바꿔달라. 자, 그래서 관형어는 뒤에 받아줘야 될 체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 어떤 한정 범주라는 뜻의 명사가 받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왜냐면 그들은 유정명사, 무정명사, 유정명사니까 유정명사에는 에가 아니라 에게를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자율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 제가 이것도 느리다 수업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 시간은 길이일까요? 양일까요? 이렇게 했거든. 그런 거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간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은 물리량이야. 양이니까 늘린다고 해야 돼. 마감까지 시간을 늘려주세요라고 하지 느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거든.
출제자들의 치사함이 딱 제 예상과 맞아 떨어지고 그런 걸 많이 실수하는 걸 실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물리량, 길이 아님. 그래서 느리다와 늘리다에서 늘리다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 4번. 자, 저는 4번이 너무 좋은 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제자가 너무 어렵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답 뒤에 놓은 거지. 제 생각엔 4번이 정답보다 위에 있었으면 훨씬 많이 틀렸을걸요? 왜? 대부분 4번을 읊조렸을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괜찮은데? 막 이랬을 거야. 네, 근데 사실은 아니하다라는 보조 용어는 보조 동사도 되고 보조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 보조 동사일 땐 않는, 보조 형용사일 때는 아는이라고 쓴단 말이죠. 이때 현재형일 때. 그럼 여러분 현재형일 때 보조용어는 아니하다에 대한 활용이 다르잖아요. 우리 동사 형용사 변별법 배울 때 배우잖아. 관형사형 어미의 활용이 다르다고. 자, 그러면 이거 품사를 따져야 되는 선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업할 때 본용언 보조용언 배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조용언의 품사를 배울 때 이 보조용어는 앞에 본용어의 품사를 따라간다. 다른 애들은 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따라가는 애들만 따로 외우자.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부정의 보조용언과 시인의 보조용언이었어요. 알아두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앞에 품사를 따져봅시다. 여러분 지금 앉는 앞에 뭐가 있어요? 효과적이다죠. 그러면 뭐야? 효과적이다는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잖아. 효과적 명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 그럼 이건 용어는 아닌데 명사에 즉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붙었을 땐 시제를 어떻게 써요? 동사처럼 써요? 형용사처럼 써요? 와, 효과적인다 해요? 뭐 자연스러워? 내가 너무 이렇게 액션까지 하면서 했나? 자연스럽게? 와, 이 방법 효과적인다. 돼, 안 돼? 안 되죠. 와, 이 방법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럼 동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형용사 교재에 보면 형용사나 명사의 서술격 조사가 결합됐을 때는 현재형의 시제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걔네가 같이 움직여요. 관형사형일 때도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체언 더하기 서술격 조사 구문이고 그렇다면 얘는 본용언으로 기능할 땐 형용사와 같다. 라고 생각해서 시제 기준을 형용사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않는을 써야 될까요? 아는을 써야 될까요? 아는. 그쵸. 예쁘지 않은이라고 하지. 예쁘지 않는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저는 4번 선지 굉장히 회심의 선지인데 회심의 일격 빡 날릴 수 있는 거거든. 수험생들한테. 근데 막판에 난도 조율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내놓고 아마 얘가 정답 위에 있었을 거야. 근데 나머지 독해나 이런 거 풀어보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문법에서 좀 힘을 뺄까? 막 이러면서 선지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런 선지는 막 낸 게 아니거든요. 되게 성의껏 낸 선지예요. 근데 그게 정답 뒤에 엑스트라가 되었다는 건, 병풍이 되었다는 건 막판에 난도 조율이 들어간 거죠. 자, 그다음 7번입니다. 자, 여러분 7번에 사설시조가 나와 있네요. 밑줄 친 까투리와, 그쵸? 그 다음에 이 강의 상황을, 도사공, 그 강에 떠 있는 배를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움직이는 도사공의 마음을 이제 상황을 표현한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설시조 제가 모의고사 냈어요. 그래서 시즌 1부터 3까지 푸신 분들은 제가 문학도 여기 나오는 것들 다 적중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설시조, 그 다음에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죠? 독을 차고. 셋 다 제가 독해 플러스랑 모의고사에 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엔, 나 아홉 켤레가 곧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올해 우월한 독해에 이게 9급에서 출제된 거 빼고 아홉 켤레를 메인 텍스트로 넣었거든요. 딱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더 빨리 나왔네. 자, 그러면 보죠. 이게 사설시조인데, 그러면 이 시조를 처음 보면 불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전은 누가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작은 이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현대어풀이를 어떤 고전이 나와도 현대어풀이를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건 거의 판타지에 준하는, 그렇죠? 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과서에 있는 제가 시조를 다 털었더니 93개가 나오더라고요. 93개. 93개가 교과서 수록 시조예요. 더 있겠죠, 시조는. 근데 시조의 선지에 지금 도글차고 같은 경우는 선제 시조 나왔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시조가 메인 텍스트였고, 그럼 그런데 등장하는 애들은 계속 돌면서 나와요. 주요 시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료 특강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강조했어요. 모의고사 때 그건 보라고. 그래서 내가 교과서 시조 93개 정리한 거 그거 1시간 20분밖에 안 되니까 그거 들으라 그랬지.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사설 시조는 엄청나게 많이 넣지 못했지만, 하지만 거기서 제가 다루지 못한 사설 시조들은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넣었어요. 볼 때마다 익혀나가는 건데 그건 알 수 있어요. 그 93개를 읽고 나면 처음 보는 시조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래아 발음 어렵지 않거든. 아래아는 뭐 은하 아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외국어 같아 그러지만 읽으면 잘 보세요. 나무가 나무인 건 용비어 첨가 있으면 아는 내용이야. 용비어 첨가를 만약에 시험 볼 때까지 안 했다? 뭘 했어? 문학을 위해서 뭘 했냔 말이야. 그렇죠. 용비어 첨가 1, 2, 125장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문학은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수능처럼 대략 될 줄 알았어요? 현대풀이해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인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이런 걸 모르면 되냐고. 다른 시조에도 계속 나오는 애들이에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까투리, 그쵸? 암꿩, 그쵸? 자, 그 다음 까투리의 안이 뭐예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다의 가운데 일천석을 실은 배, 노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통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무득하고, 그리고 이제 뭐까지 나타나요? 보면 네, 수저까지 나타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날씨도 안 좋고 태풍 치고, 그 다음에 배도 망가졌고, 그 다음에 막 앞은 보이지 않아요. 천지 적막한데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 까투리의 마음, 까투리의 마음. 그러면 이 까투리의 마음과 도사공의 마음을 이렇게 열거하고,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 어디다 비교하리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님이랑 헤어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위기에 처한 까투리나 도사공보다 내가 더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까투리와 도사공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사설 시조의 주제는 뭐겠어요? 이별의 슬픔이죠. 이별의 슬픔을 과장해서 비교법을 써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설 시조의 현대풀이를 여러분 이거 보여주면 누가 못 풀어요? 그쵸? 다 풀 수 있잖아요. 아, 성어를 몰라. 아, 그러면 이제 좀 난감하지. 그쵸?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 7번은 수능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수능이 아니야. 최소 범주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했는가를 체크하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게 한국사나 법 과목은 그렇게 미리 외워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시면서 왜 국어에서 문학은 미리 알아야 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낯선 문학을 낼 땐 낯선 문학의 대응법에 대해서 훈련을 해서 돌파해야 되지만 모든 문학이 문제를 풀다 보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어서 그럼 만난 애들 중에 나오면 땡큐하고 아니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교과서 필수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지방직과 서울시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그 문학 필수 작품을 정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국가직보다 지방직 서울시가 문학에 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 부분만이라도 현대 그래요. 수능 때 국어 잘했어? 어떻게 좀 비벼봐. 근데 고전은 그럴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고전 시간만이라도 교과서 작품 정리하고 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추세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죠. 막막하다 이거지. 위기야 위기. 자, 그래서 백척간두. 자, 그다음 그리고 여기서 1, 3번 보시면요. 1, 3번 2번하고 4번을 모르면 심각하죠. 아, 도금이 없다고요? 자, 도금이 필요해요.
사자성어 이 정도가 그러면 안 돼요. 7급은 한자 없이 합격 없습니다. 한자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하자는 얘기예요. 자, 2번과 4번은 이미 알았어야 되고 거기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1번, 3번 수준도 알아야 되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한자 성어의 구성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약간 문장이 도칠한 거죠. 1번은 뭐예요? 혈혈단신이죠. 글자가 다르다고 다른 성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마부작침이죠. 마부작침 알면서 마저작침 모르겠대. 그 말이겠지.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은 좀 가지세요. 놀라지 말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입니다. 자, 띄어쓰기 보죠.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1번. 태권도에서만큼은 여러분 조사는 연달아 쓸 수가 있습니다. 에서 만큼은 조사 3개나 연달아 나오고요. 발군의 실력을 낼 것이야. 것이야를 줄여서 커야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조사는 지금 PPT에선 되게 눈에 안 띄네. 이어줘야지. 그쵸? 그 다음에 발군의 실력을 낼 띄고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일이 오늘부터는 잘 되어야 할 텐데,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여기랑 여기예요. 두 군데. 자, 여러분 잘 돼야 같은 경우 띄어 쓰는 잘 되다가 있고 붙여 쓰는 잘 되다가 있어요. 의미에 살짝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할 텐데는 할 더인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띄어야 되는데 붙여놓은 게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잘 되다가 붙였을 때랑 띄었을 때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띄어쓰기 쪽에 있는, 그리고 제가 모두 약점에서도 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띄어쓰는 잘되다 같은 경우는 이 기계는 파손이 자주 쉽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이런 뜻일 때는 붙여 쓰는 잘되다예요. 그래서 의미상 여기 보면 어떤 의미였어? 일이 오늘부터 만족스럽게 성공적으로 돼야 될 텐데 이거였죠. 그러면 뭐예요? 붙여 쓰는 거여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텐데 더인데.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용수야, 5년 만인데 한잔 해야지. 이때 어떤 기간이 지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만은 의존명사만입니다. 자, 그래서 해를 세는 단위, 의존명사인 년은 일단 아라비아 숫자니까 붙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일 때도 띄는 게 원칙입니다만,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일 때는 붙이는 게 허용 상태예요. 근데 이거 허용 상태, 요 부분은. 근데 얘는 안 돼. 만을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조사만이 아니거든요. 의존명사만이니까요. 이땐 띄어쓰죠. 그 다음에 여기 한잔해야지. 여러분, 한잔하다라는 말은 만약에 나 오늘 술 많이 못 먹어, 딱 한 잔만 할게, 이런 뜻으로 한 잔, 두 잔, 세 잔, 이거를 몇 잔인지 셀 생각이 있으면 띄어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제 한번 한 잔해? 그냥 언제 한번 술 마셔? 이런 뜻으로 얘기할 땐 한 잔이 세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땐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 있었다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사실 문법 규정을 적중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모든 선생님들이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이끄는 대로 따라갈 밖에. 자, 이때 이끄는 띄고 원하는 대로 할 때 띄어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갈 밖에, 리을 밖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때 리을 밖에라는 어미가 있어요. 그럼 앞부분은 어간이죠. 따라가다. 그리고 어미가 저렇게 생겼어. 그래서 옳습니다. 근데 이게 밖에 나가 있어 할 때 밖에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조사 밖에도 아니에요. 어미 밖에예요. 그래서 어미 밖에는 리을 밖에, 리을부터 어미예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에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여러분, 피부가 붓다는 시옷 붓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물을 빨아들여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은 디귿 붓다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 시옷 붓다, 부어서. 그 다음에 2번, 이게 물이 비가 와서 양이 많아지면 디귿 붓다예요. 자, 그래서 불다는
이런 거고. 그래서 디귿붓다죠. 그래서 계율물이 불어서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디귿붓다인데 이 디귿붓다가 오히려 디귿 불규칙 활용을 해. 디귿 불규칙 활용. 자, 그래서 뭐 붓다가 불었다. 라면이 불었다지만 만약에 자음이 올 때는 라면이 붓다예요. 라면이 붓고 있어. 너무 어색하지.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라면이 붓고 있어라고 말하는 경험치보다 라면이 불었어 라고 모음어미와 결합해서 디귿 불규칙하는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모음이 올 때만 리을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되냐면 그냥 자음이 올 때도 리을을 써버리는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주진 않아. 라면이 불고 있어. 땡. 라면이 붓고 있어요. 야, 그렇게 늦게 오니까 라면이 붓지? 이래야 돼요. 불지가 아닙니다. 그거 다 잘못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거 만약에 컵에다가 물을 붓거나 뭐 요렇게 통장에다 적금을 붓거나 이런 거 모두 다 시옷 붓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예문 보세요. 그냥 손발도 피부지 하면 시옷을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황을 봐주세요. 그러면 이게 라면이나 면 같은 게 외부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부피가 커진 거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비가 와서 강물이 많아진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피가 커졌단데 근데 물을 빨아들여서나 물을 보태어서 이런 의미일 때는 그때는 이제 시옷 붓다가 아니라 디귿 붓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번 선지랑 1번 선지랑 지금 4번 선지가 비슷해 보이겠지만 1번 선지 정황은 아침이면 그쵸 기관이 다른 것에 물을 빨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부어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물을 빨아들여서 부피가 커진 거예요. 정황이 다릅니다. 뭐 사전 예시에 보면은요.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이 손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콩을 물에다 넣었더니 디귿 붓다.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그 콩이 손발이 됐을 뿐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몸을 주어로 했을 때 살찌다의 의미일 때도 디귿 붓다인데 사실 이거는 살이 쪘다기보다는 물을 빨아들여서 부피가 커지다의 의미긴 하죠. 자, 그 다음 10번 보세요. 10번 밑줄 친 단어에 맞춤법이 옳은 것은 제가 이 맞춤법 부분도 국립국어원 털기라고 해서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온라인 가나다에 사람들이 질문을 자주 한 것들을 정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모고 시즌2에 계속 이렇게 잘라서 넣었거든요.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는 어문 규정을 좀 치사하게 내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이런 거 있음에라든가 선, 배어, 배 이런 거 줄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왔던 단어죠. 그래서 출제진들이 국립국어원의 질의응답을 계속 지켜본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2년 이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싹 다 이제 없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막 한 2006년 되게 오랫동안 거를 누적해서 다 데이터베이스로 쓸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이게 이제 2년치까지만 공개가 돼요. 이게 개정할 때마다 예전 답변을 수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최근 2년치만 보여드린다라고 정정이 됐죠. 근데 제가 상당수를 카페로 옮겨놨어요. 자, 그래서 다음 카페에 가서 키워드 이렇게 치면 자주 올라오는 온라인 가나다의 질의응답 정리된 것들이 있으니까 제 다음 카페 내 검색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그대와의 추억이 있음에 라고 했는데요. 발음이 유사한 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 라고 말할 때랑 있음에라고 이렇게 쓸 때 발음이 비슷하니 이게 발음으로 기억해서 읍조리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을 봐주시면 이 음에라는 게 어미예요. 어떤 어미? 인과를 보여주는 어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대와 추억이 있음으로와 같은 말이에요. 있음으로.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제품을 선배어도 여러분 여기에 얘가 있다는 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시 결합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써야 돼요? 오에로 써야 돼요? 줄었을 때는 되엇을 줄였으면 뭘로 써야지? 이렇게 써야죠. 쌍시옷만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준말을 잘 이렇게 결합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야속터군요. 이거 준말이죠. 역시나.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는데 야속하다인지 야속다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자, 하다가 붙나요? 다가 붙나요? 했을 때 하다가 붙는다면 그러면 희가 될 가능성이, 히읗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거센 소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다 앞에서 잘라. 그러면 어근이 추출돼. 어근. 그러면 이때 어근의 마지막 발음을 봅니다. 어근의 마지막 발음이 안 울림 소리면 이때는 히읗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센 소리로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울림 소리가 온다면 뒤에가 거센 소리로 줄어듭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는 티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울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울렸을 때는 히읗이 거센 소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속덕운요가 맞습니다. 이거 입으로 엎드려서 풀지 마세요. 우리 입은 이런 말을 어색해하기 때문에 그냥 이러나 저러나 어색해요. 그죠? 우리가 뭐 평소에 구어체로 야속덕운요나 씁니까? 둘 다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입의 판단을 맡기지 마. 그렇죠? 속 발음하지 마세요. 그렇게 절대 못 풉니다. 규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준말 규정, 한글 맞춤법의 준말 규정에서 돌파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하다가 오느냐, 다가 오느냐. 다가 오면 고민할 것 없이 그냥 거센 소리가 안 난다. 하다가 오면 앞부분이 울림소리일 때 거센 소리가 난다. 앞부분이 안 울림소리면 거센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자, 4번입니다. 치어냐, 처냐. 이것도 역시나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거든요. 의미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물속에 텀벙 처박히다는 정황상 마구 쑤셔박힘. 이런 뜻이죠. 그러면 마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사 처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어 박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쳐서 박히는 게 아니거든. 마구 박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접사 처와 결합한 처박다, 처바르다, 처쟁이다, 처먹다. 뭔가 다 함부로 뭔가 하는 거죠. 근데 치어 그러면 치어다 보다 고개를 치어들다 그리고 치어부수다 치어주다 이런 거. 이 쳐주다가 예전에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개 100원으로 쳐주다. 치다죠. 치다를 해줄게죠. 이런 식으로.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 네. 자, 여러분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역시 약간 창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되게 단순해요. 발문만 잘 읽으시면 돼요. 이거 뭐라 그랬냐면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이라고 했죠. 근데 대화란 말이에요. 딱 한 번이지만. 기자가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한마디 했는데 말을 했잖아. 그러면 선지를 흘끔 보니 자, 어때요? 의문형이잖아요. 싹 다. 그럼 결국에 이거예요. 작가의 답변은 무엇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요약. 이 요약을 해서 주제를 산출하고 이 주제가 답이 되는 질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볼까요?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이러저러 했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근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뒤는 예시거든요. 내가 이랬다. 사례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펜터치 이렇게 하고 그럼 뭐라고 질문하면 작가가 이렇게 답변할까요? 여기 얘가 얘기해줬어.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이렇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죠. 왜 그렇게 취재를 하셨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답은 몇 번입니까? 네, 4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사실 이 형태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되게 쉬운데 발문 보고 이거 질의응답이네. 그러면 요약해서 이것을 답으로 삼는 질문 찾아야지 이걸 경험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늘 그냥 내용 확인과 일반 추론만 하고 변칙형 발문을 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니 다양한 독해 문제를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대놓고 요약하래. 자, 그리고 주장이라면서요. 그럼 이게 설명문이에요?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설득하기 위해서 썼나 이겁니다. 자, 그럼 펜터치 해보죠. 사람은 7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빼면 귀할 게 없다. 그럼 마음과 이치가 귀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안 귀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안 쳐도 돼요. 제가 연두색을 친 건 결국 계속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 나온 얘기예요. 마음과 이치를 빼면 귀할 게 없어. 몸뚱이는 귀하지 않아.
몸뚱이가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이만큼 가는 건데 여기서 음탕한 욕심, 부귀의 사모, 권세를 탐함, 그리고 싸우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가난하면 못할 게 없고 등등 음란하고 이런 게 뭐에 따르는 거래요? 본능. 그럼 여러분 마음과 이치하고 본능이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능은 마음과 이치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육체적인 것인가요? 몸뚱이요. 물론 이 내부에 부귀사모 이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육체적이지 않아도 본능이라고 했고 이 본능을 어때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뒤에서 알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를 뭐라고 보라? 짐승이라 할 만하다. 그러니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마음과 이치고 본능, 추구는 짐승이나 하는 거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은 마음과 이치를 중시하고 무엇을 본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추구하면 안 된다. 혹은 본능을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마음과 이치를 추구하라. 이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여러분 일단 욕구를 되게 다양한 욕구가 나왔는데 욕구를 이렇게 좁혀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걸까?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 이런 의견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앞부분에서 마음과 이치는 꼭 자연의 이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본능을 나쁘게 보니까 마음과 이치라고 했으니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빈부격차는 어느 쪽에 들어가요? 빈부격차에 반응하는 거 본능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주장입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선생님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맞는 말이면 주장입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럼 주장하는 바는 아니죠. 그다음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그런 관련 내용도 여기 있기는 해. 뭐 계속 뭐라 그래요?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짐승은요. 그렇죠. 그 짐승같이 살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3번하고 4번은 참거짓에선 이 글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주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3번이나 4번을 가지고 이게 답인가? 하고 시간을 지체했다면 역시나 발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장 찾기인데 왜 참거짓을 따지십니까? 물론 참이어야 주장이 될 수 있겠지만 참이면 주장입니까? 그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슨 발문? 부정 발문. 자, 이렇게 부정 발문일 때는 선지를 먼저 보면서 변별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으로 들어가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 문장을 다 외울 순 없어. 어떻게 문장을 다 외워? 그냥 지문을 볼 때 변형해서 언급하기 좀 어렵고 이 선지를 입증시킬 때 꼭 나와야 되는 말들만 부분적으로 잡으세요. 이걸 저는 변별 키워드를 잡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70대 독서 20대 독서. 3번 체험의 한계 있으므로 독서가 더 중요. 부등호. 그 다음에 4번 필요한 독서. 자, 요 정도 잡고 여러분 이 중에 4개가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2개 기억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본 것보다 훨씬 나아. 자, 그럼 지문 봅니다. 그럼 목적형 읽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게 완벽히 기억 안 나도 몇 개라도. 자, 그러면 집중력이 유지가 돼요, 더. 자, 그럼 20대 체험은 20대 나왔네? 근데 아까 선지에서는 20대 독서와 70대 독서였죠. 근데 여기선 독서의 체험이에요. 체험이죠. 이럴 때 막 그러면 체험 속에 독서가 들어가나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읽어. 그렇죠? 자,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개념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20대의 체험은 40대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 체험은 70대 체험을 못 당한다. 그러므로 장자도 소년은 대년을 못 따른다 했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 년 살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는다. 체험은 수백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그럼 여러분 독서를 통하지 않는 체험이 앞부분이고 독서를 통한 체험은 독서로 우리가 대조해서 저 체험이랑 독서 체험은 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테니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20대의 독서랑
70대 독서 중에 무엇이 더 좋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 글의 글쓴이 태도에는. 그러면 선지에서 자 2번 70대 독서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글쓴이가 이야기한 거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 2번 땡.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은 10손가락을 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읽어야 될 거. 그게 뭘까요? 몇 번 선지?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라. 자, 그래서 4번이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 하여 널리 알고 많이 기억 못하는 거 걱정 마라.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그건 또 몇 번 선지? 여기서 1번 나왔죠. 1번 선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거해서 아직 안 나온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아까 얘기했죠? 틀린 말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찾았습니다. 여기서 체험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몇백 몇 년 살 건데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장수한들 몇백 년 살 건가?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매칭하기 쉽잖아요. 먼저 키워드를 보면. 물론 이것도 훈련을 하면 점점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돼요. 변별 키워드를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한 2개밖에 생각 안 나거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2개가 3개 되고 3개가 4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변별 키워드를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변별 키워드는 서로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글은 맥락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기억하기가 쉬운데 변별 키워드는 서로 맥락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사람 스타일이 그럴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맥락이 있을 때는 암기가 쉽고 그냥 단순 암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사실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 치고 맥락이 있는 걸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터졌어? 그러니까 미안, 잔인한 얘기인데 솔직히 얘기할게. 그냥 선지도 잘 못 외우겠고 글도 잘 못 외우겠는 거잖아. 그쵸? 근데 다만 글은 흐름이 있으니까 외웠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못 외웠잖아. 그래서 결국에 지문을 2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외우면 외운 게 아니거든요? 글을 읽으면서 읽었다고 생각하고 내재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정확한 매칭이지. 사실 그거를 대략 이해해가지고 대략적 기억을 하면 틀려요. 그쵸? 그러니까 애매한 기억을 읽고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 일치는 굉장히 정확히 매칭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험을 많이 해본 결과 저도 처음에 믿어줬거든요. 그 말을. 근데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맥락이 있어야 이해가 더 잘 되고 기억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냥 글을 대략 이딴 내용이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서 기억한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4개의 변별 키워드인 그 정도의 량도 훨씬 적은 량을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글 하나를 자기가 삼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나쁨이 아니잖아요. 처음엔 다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은 게 불편한 거죠. 근데 불편하지만 그게 더 좋은 방안이라면 그게 익숙해지셔서 편해지실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훈련을. 근데 본인이 익숙한 방식을 고집을 부리면서 어떻게 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는 방법론을 바꾸지 않으면 양적으로 많이 때려 푼다고 해서 실력이 증진되지 않아요. 많이 하면 나아질까요? 그거는 수능에서 5등급이 3등급 될 때 얘기하는 거야. 5등급이 3등급 될 땐 양적으로 많이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다 독해를 맞으려면 2등급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독해 다 맞은 애들 역으로 수능 풀려보면 2등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예전에 수능 때 4등급이었어요. 해도요. 공무원 시험에서 독해 다 맞았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너 지금 한번 수능 풀어봐. 그럼 2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5에서 3까지 갈 땐 양치기가 통하지만 3에서 2, 2에서 1 올라갈 때는 양치기로 통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의 교정이 필요해요. 거기엔 불편함이 따르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여러분 14번 아홉 켤레의 구도로 남은 사내. 이 작품을 미리 알면 당연히 유리하죠. 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보잖아. 그리고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다 이 부분을 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출제할 때 이 부분을 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자, 가난에서 궁지에 몰린 한 가장이
결국에 이제 궁지에 몰렸다. 가난하고 가난해서 원래는 지식인이었지만 수세에 몰리고 수세에 몰려서 결국에는 노동자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그 노동자가 아내가 아파. 수술비가 필요해. 수술비를 처음엔 꺼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러면 훔칠 수밖에. 해서 훔치려고 주인 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인인 내가 거절을 했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에 병원으로 이제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뒤로 선행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침입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내가 해주고 있잖아, 줄거리를. 그러면 줄거리를 알면 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방법 말고요. 줄거리를 모르면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공무원 시험은 완벽하게 수능형 아니에요. 수능형 문제도 있고요. 내신형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내신이 뭔지 아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미리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필수작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은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문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걸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공무원 시험은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내용을 보죠. 줄거리는 어차피 제가 해설지에 써놨어요. 그러면 줄거리를 보고 풀면 훨씬 편할 거라는 건 알아서 체감하시고, 만약에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죠. 전혀 몰랐다고 해볼게. 어렵다고 꼭 외로우라는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자기가 도와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처음 본 사람은 이걸 모를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선지 1번을 본다. 땡. 여러분, 낯선 소설이었다면 더더욱 더 중간에 선지를 보시면 안 돼요. 왜? 뒤를 봐야 상황을 파악할 텐데 대사 하나 보고 그 대사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미리 알아서 이 장면을 알면 그래도 돼. 이 장면을 알면 가 보고 1번 보고 나 보고 이래 돼. 뭐 그러니까 보기를 그냥 보고 매칭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 만약에 몰라. 모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장면을 주어진 장면을 다 보지 않고 뭘 추론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어렵다고 꼭 외로우라는 법은 없어요. 좋은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개수장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따위 이웃이 없다는 걸 똑똑히 봤어. 그러면 이웃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구나라고 추론하시고요.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불신. 자,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 구두를 왜 보고 싶을까? 자, 그 다음 나는 꾹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여기만 보고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강도질하러 들어왔잖아. 이걸 여기서 알게 된다고, 식칼에서.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은 어려운데 이웃이 도와주지 않아서 식칼을 들고 침입했군을 뒤에서 알 수 있죠. 근데 그 본분 망각하고 엉겹거리에 어디로 들어가요? 문간방으로. 그럼 또 역시나 이 작품을 몰랐을 땐 문간방도 강도질하려고 그러나? 거기 가서도 돈 뜯으려고? 자, 근데 뒤를 보니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실수를 지적하는 게 뭐였냐 하면 문은 그쪽이 아니다. 자, 대문은 저쪽입니다. 그럼 너는 도둑이니 나가야 될 거고, 나가려면 문간방이 아니라 대문 저기로 나가라. 이거를 주인이 알려주는 거죠. 그때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걸었다. 원래 호다닥 하고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느릿느릿 가는 건 들켰구나 인 건데, 이 작품을 미리 모르면 그게 또 산출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작품 미리 모르면. 자, 그래서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그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 그러면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서 왜 뜬금 나왔냐? 내가 식칼 들고 강도질하러 왔지만 나 사실은 대학 나온 사람이야. 자존심이 상했다.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기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거죠. 누가 뭐라 그랬나? 느닷없이 자기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 대문을 열고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파원으로 그 자진에서 삼켜져 버렸다. 여러분, 출제자가 작품 이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작품 이름을 줄 때와 안 줄 때가 있는데 주로
아주 낯선 작품을 제공할 때, 정말 낯선 작품인데 이 지문만 보면 풀 수 있어의 태도일 땐 작가 작품명을 잘 주지 않아요. 왜? 주면 뭐해? 어차피 모를 텐데. 그게 무슨 기능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잘 제공을 안 해, 원래. 근데 이걸 줬다는 건 이거 이 작품이야. 자, 그럼 알지? 이거 새 들던 사람이 강도로 들어온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 정도는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거든. 제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죠.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문간방 사는 사람인지. 그쵸? 그러니까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 작품군이다. 그럼 이 정도의 작품군도 모르면 수능을 본 지 엄청나게 오래됐거나 아니면 글쎄 공무원 시험 보는 동안은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본 적이 없거나 문학 작품 정리된 기본서 같은 거 본 적이 없거나 그래서 막 문제만 이것저것 풀어서 이 중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복불복의 방식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그래서 잔소리가 많았죠?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리 알면 굉장히 유리하고 모르면 상황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내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음. 좋은 이웃이 있을 거야. 사실 뒤로 도와줬거든. 그것까지 하면 더 좋죠. 자, 나의 말을 그가 고지 듣지 않으려 한다. 이거는 자, 이 작품을 미리 알든 모르든 할 수 있을걸? 그쵸? 그 다음 그가 나보다 학력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 대한 정보가 없죠. 물론 지문 안에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력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는 걸 알고 자존심이 상해서 나 원래 이런 놈 아니요 라고 얘기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래서 X.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그 다음 이 작품을 몰랐다면 디귿이 된다고 막 판단할 수도 있죠. 15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정발문이죠? 선지에서 변별 키워드 잡아볼게요. 자, 저라면 지문 들어가기 전에 펜터치 이렇게 합니다. 이 펜터치 한 거 보면은요. 다른 말로 변경하기 좀 애매하고 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때 확실히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너무 자주 반복되지 않을 만. 명함은 너무 많이 나올 거거든. 딱 봐도 쟁점이 명함이잖아요. 잡으셨나요? 자, 그럼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 아까 선제 있었다고 일단 치고 자, 그림자가 없대요. 아까 그림자 대비하는 게 명암법이죠. 그럼 여기 명암법이 없었네. 이처럼 선묘의 의지에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동양 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물리적 실제감을 높이는 건 물결칠까요? 자, 노란색 밑줄. 그리고 이거 초록색은 물결. 이런 식으로. 시험 때는 바쁘기 때문에 지엽적인 정보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밑줄을 물결로 이분법 쳐놓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집중이 덜 돼도 그래도 돌파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선의 맛을 중요시하여 정신극대화. 자, 그 다음 하지만 현상의 원리로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해온 역사가 시사하듯 물리적인 빛과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어도 그 조화와 원리에 대한 관념은 물들어 있었다. 사실 묘사보다 정신 표출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는 이처럼 정신으로 녹아있다. 여러분 정신으로 녹아있다는 게 명암법이 뭐 다른 명암법을 썼다는 건 아니에요. 명암법 대신 그런 어떤 조화의 원리를 스미게 하였다지. 그럼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명암법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번복 정보가 나오죠. 그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을 어렴풋이 시도 들어와서 그 전까지 없었고 김두량의 견도에서 흔적을 볼 수 있댔어요. 그럼 여긴 명암법이 있었겠네.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선의 맛을 중시했다. 5. 그 때문에 명암 표현을 찾기 어렵다. 여러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죠. 맞는 말이죠. 이거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조선 후기에 들어왔다면서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앞엔 없었어. 뒤에서 시도된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어렵다 그랬죠. 근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말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1번 맞는 말.
그 다음 2번.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함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김홍도의 씨름에는 명함법이 없고 여기에선 시도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3번. 회화에서 명함은 사물의 실제감을 높이고요. 그 다음 동양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뒀죠. 사실성이 바로 명함이고요.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우월한 독해에 보면 개화 가사에 애국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애국하는 노래와 작가는 다른데 내용과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돈성의 애국가를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작가 작품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냐하면 교과서엔 얘가 없어요. 제 교재에 있는 애국하는 노래가 있지, 이 필근계 있지. 근데 둘이 매우 유사해요. 말투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출제자도 아는 거야. 희귀작이야. 근데 읽을만 해. 그리고 만약에 이 필근에 애국하는 노래를 배웠으면 더 쉬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낯선 작품 돌파라고 주는 문제지. 아까 9켤레 같은 문제는 미리 알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직에도 심지어 이러한데 지방직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문학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지라는 필수작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수능과 다른 점이에요. 자, 수능도 심지어 고전 쪽은 미리 알면 유리한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EBS 분석부터 보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 자, 그럼 보죠. 대조선국 건양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자, 그럼 요거부터 볼까요? 아니면 선지부터 볼까요? 여러분 표현상의 특징 문제예요? 내용이에요? 내용이죠. 내용은 선지부터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문학은 내용에 합리화해서 읽게 돼 있어요. 그냥 얘부터 보는 거예요. 보되 키워드를 잡아둡니다. 대조선의 건양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의 사람 되어 진충보국이 제일이다.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다세. 이것도 충성이니까 됐고,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종열 동심하세. 해세. 그래서 협력하세. 부녀 경대. 자, 부녀를 경대. 이거를 경대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생각은 해봐야지. 자, 앞뒤로 볼까요?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하자.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열거예요. 자, 부녀 경대는 경이 공경할 경. 공경하여 대우하라. 그러니까 여자 천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천대하지 말고 경대하라. 그럼 이거는 한자로 쓰여 있지 않지만 한자어 지식이 있으면 경대? 경대? 대하라고, 어떻게 대하라고 이렇게 추론하면 그래야 답이 나왔죠. 네. 자, 그 다음 집을 각기 흥하려면 나라 먼저 보존하세. 나라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보전하기 자나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에 죽는 죽음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가라간 은 산업공상 힘을 쓰세. 자, 나라를 위해 산업공상 모두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개와 열린 세상 그쵸 모두 갖게 하세. 말과 일과 세상 말과 일과 갖게 하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개화 계몽에 대한 얘기죠. 그럼 요걸 읽고 자, 1번.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다. 부녀경대. 만약에 부녀경대에서 경대가 그게 존중하라는 뜻이 몰랐다 해도 그럼 몰랐어요? 그러면 나라면 물음표 쳐놨을 거야. 그 어휘도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거 물음표 써놓고 왜냐면 모른다고 X가 아니잖아. 선지 중에 혹시 걔랑 매칭되는 게 있으면 그 뜻이구나. 선지 보고라도 깨달아야지. 맞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고요. 그리고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한다. 일단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 위급한 나라 형세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말과 일을 갖게 하세라고 해서 언행일치는 나왔죠. 앞절은 땡, 뒷절은 O입니다. 그 다음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라고 있다. 여기서 물론 나라가 부국강병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얘기가 없어요.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인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면 위급한 나라 형세가 나왔어야지.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략 느낌이 그딴 내용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겠거니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알 수 없는 인이 단순 내용일치는 아니고요. 추론형의 부정발문입니다. 추론형이어도 부정발문에서 선지 키워드 가져가면 유불린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선택이야. 아, 저는 추론일 땐 선지에서 변별 키워드 찾으려다가 저도 모르게 문장을 통함기를 해서 합리화를 막 하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지문부터 성실하게 가야죠. 근데 자기가 자기절제를 좀 해서 추론일 땐 문장과 지문이 딱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 그만큼 합리화할 확률도 높죠. 그러니 1번부터 4번을 먼저 보면서 자기 통제를 해야 돼요. 문장을 통함기하지 않고 키워드만 골라내도록 변별 키워드만 골라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지 볼까요? 자, 저라면 이거는 이제 펜터치를 일부러 미리 안 했는데 선지를 먼저 봐도 되고 지문을 먼저 봐도 돼요. 다만 양방향 모두 다 조심할 게 있다는 얘기지, 이럴 땐. 자, 그래서 지문도 길고 선지도 길고 이러니까 자, 일단 1번부터 4번에서 공통 키워드들은 잡지 말고 변별 키워드만 잡습니다. 팔럼시스트는 종이 발명 이전, 이럴 때 저라면 시대 구분 같은 것들은 구획을 해서 좀 부각시켜 놓아요. 자, 그러면 팔럼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만 이렇게 해놓고 양피지 재활용에 밑줄 긋고 외우지 않습니다. 문장을 외우지 않아요. 그냥 있다가 오히려 지문 읽고 선지 볼 때 선지를 읽기 편하게 1차 가공을 한달까? 자, 그 다음 2번.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그럼 일단 이게 보장이 돼야 돼요. 괄호천을. 그 다음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눈다. 그럼 커뮤니티 잡겠습니다. 커뮤니티. 과거와 현재의 커뮤니티의 차이. 그 다음에 3번. 도시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도 시설이기 때문에 끊고 이것 따로 충족하고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각각을 충족시킨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것인지 마지막에 하나인지 세 개를 봐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 자동차 도로에 대해서 각각 찾고 인과까지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 더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강북 도로망 얘기가 뭐 나오면은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갑니다. 팔럼시스트란 원래 양 피지 위에 글자가 겹겹이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 밑줄. 자, 여기 양 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 겹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 피지 위에 글을 썼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있는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몇 번 선지된 거예요? 1번 선지 됐어요. 1번 선지 지우세요. 부정발문이잖아요. 이걸 뭐하러 여기다 쳐놓고 이따 보지 그래. 바로 지우지. 바로 속어야지. 그 다음, 자, 건축에선 이러한 팔럼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 공간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을 설명하는 데 비유적으로 쓴다. 그렇구나. 그럼 뒤에 그래서 도로 얘기가 나왔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봅니다. 가장 손쉬운 예로 강북 도로망. 조선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의 시설이 없었다. 하지만 물은 인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 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주거지들이 한양 지류 하천을 따라 형성됐다. 그러면 주거지가 생김. 그러면 상하수도와 직결되는 건 인과관계인 건 상하수도 시설을 따라서 주거지가 형성되며. 그리고 더 봐야 돼요.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됨. 그럼 도로 밑줄. 주거지에서 도로로. 그럼 화살표가 2개 나왔어요. 상하수도에서 주거지. 주거지에서 도로요. 맞죠? 자, 그 다음 수변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 그러나 이후 달라집니다. 그럼 그냥 제가 잘 보이시라고. 그러나 똑같네. 자, 그러나 이후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자동차 도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뀜. 그러면 이게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다른 욕구가 생긴 거죠. 위생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동차가 늘어났으니까 그게 원인이 되어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거죠.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자연 하천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게 이런 연유다. 이런 연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죠.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커뮤니티, 하천 중심 기존 커뮤니티는 뭐에 따라서 이제 나님? 간선도로로 변화함. 자, 그러면 여러분 2번.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다. 맞죠? 2번 속어. 그 다음 4번.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소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얘기 어디 있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있죠? 그쵸?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 왜 틀렸을까요?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소 시설이다까지 맞아.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때문에 그 다음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게 이 때문이다. 여러분 이때는 예전이죠. 과거. 이게 과거.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건 언제? 인구가 증가하고 나서 현재죠. 그러면 과거의 이 현상을 원인으로 삼아서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소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가 하천 따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가 하천 주변에 있는 것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천 주변에 자동차 도로가 생긴 건 자동차 급증 그리고 위생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바로 개울이 있는 걸 먹는 것에 위생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다른 것이죠. 어떤 부분? 인구 증가, 위생 문제, 그리고 자동차 증가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상하수도가 생겼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 위생 문제가 생긴 거 아니라고 2차적으로 가시면 그럼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지문에 나온 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간의 인과를 생성해내시면 안 됩니다. 왜곡이에요. 자, 그 다음 18번.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이것도 사실 필수작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이해하려는 자와 미리 아는 자 사이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학은 필수작품들을 공부하고 나면 시간적인 엄청난 유리함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죠.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자, 화자를 잡으시고 내 가슴에 독을 찼답니다. 아직 아무도 해친 적이 없는 새로 뽑은 독이다. 벗은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은 벗에게는 무서워요. 나는 그 무서운 독이 선뜻 벗도 해칠지 모른다고 벗을 위협합니다. 그럼 벗의 말을 들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벗이래. 독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독을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랑 나랑 다 마주 가버리면 죽으면 억만 세대가 쭉 흘러갈 거고 나중에 이 땅도 조선이고 뭐고 가네. 그쵸? 다 모지라져서 모래알이 될 텐데 허무하지도 않으냐? 그렇게 위험한 독 뭐하러 차니? 라고 벗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질없다, 허무하다, 독을 차고 있는 게 허무하다고. 그래서 그 독은 무섭고 어떤 사람이 보기엔 허무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지 않고 보낸 하루가 있었던가 라는 건 세상에 태어났으면 원망했다예요. 자, 이때 이런 지식이 있으면 더 좋죠. 일제강점기 지식인. 세상에 태어난 걸 원망함. 자, 허무하다. 나도 허무해. 허나 그러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와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리기 때문에 나는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고 핥히우려고 내맡겨진 피해자의 신세예요. 식민지 조선의 식민지인이란 말이에요. 내 이런 신세야. 그러면 이리와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리죠. 근데 내 마음에 뭘 차고 있으면 독을 차고 있으면 날 집어삼켰을 때 뭐도 먹겠지 걔네가. 독도 먹겠지. 그럼 나 혼자 안 죽을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 포기 안 한다. 이 무서운 독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리 승냥이가 날 먹으면 걔네도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나는 독을 차고, 이때 독은 나에게는 긍정가치죠.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같이 죽일 수 있는. 마금날, 이 마금날은 죽는 날이나 이 세상 끝나는 날이나 이런 게 될 거예요. 자, 마금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걸 후회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건지겠다. 내 양심을 건질 거야. 투쟁과 의지를 가지고 저들을 죽여서 같이 죽어서 내 양심을 살릴 거야. 자, 이거죠. 그래서 이 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의지, 붉은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그간 꺼내어놓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도 해친 적이 없는 독이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저항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 그래서 저항 의지,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죠. 흥망이 유수하니 만할 때도 주체로다. 저 여러분 많이 봐줬네. 저는 모의고사에서 그냥 독은 빼버리는데. 그쵸? 필수 시조일 때 이 정도의 한자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한자 문제를 좀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해 문제 같은 데 한자를 비벼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맨날 독은 보지 말고. 흥하고 망함이 유수하니 자, 만월 때도 주초로다. 풀만 가득 차 있어요. 자, 500년의 왕업이 이 망한 500년의 역사가 풀피리에 이제 붙였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쓸쓸함을 느끼는 맥수지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원천석의 고려의 망함을 쓸쓸해하는 이야기.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황진이 시조죠.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서 님을 언제 속였길래 이 깊은 밤이 되어도 내게 올 뜻이 전혀 없는가. 추풍잎 지는 바람소리 나보고 어찌하란 말인가. 자, 그래서 이거는 역시 님이 날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 네, 이런 애타는 그리움을 담고 있어요.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집방석을 꺼내지 마라. 낙엽에 앉으면 뭐가 어떻겠느냐. 낙엽에 앉지 뭐. 솔불을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돋아오니 달빛에 놀면 된다. 아이야 박주 산채. 아주 텁텁한 별로인 술이어도 좋으니 소박한 음식 가져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유자적. 그래서 욕심 없이 이렇게 만족하면서 지내는 자연친화 안빈낙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 4번.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는 왜 캐먹었느냐? 비록 푸색 것인들 그거 누구 땅에서 난 거냐? 수양대군 땅에서 난 걸 먹지 않겠다. 성산문의 시조죠. 그래서 저항의지 뭡니까? 4번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4개 시조 모두 다 주요 시조고요. 그리고 93개 시조 안에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한자어. 제가 필요한가요? 자, 강사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자,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한자로 변경해 놓은 것들 보면 도금은 같아. 도금은 같은데 이 문맥적 쓰임에 필요한 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우월한 어휘 한자에서 어느 파트냐면 동음이의어 혼동어휘 한자. 그래서 한자어 파트 섹션 중에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에 있는 한자뿐만 아니라 교과 한자랑 그리고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때마다 계속 공부해야죠. 제가 공변될 공이랑 일치할 때 쓰는 공이랑 다르다고 했죠. 탈자다 함께 공, 일치하는 거. 한 가지 공. 그 다음 방자할 자자 마음심 들어가네. 근데 이거 스스로 자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상식. 그러면 항상상에다가 알식자 쓰는 게 적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따을 연자 써야 되는데 가선 연자 쓴 것은 이게 또 맞지 않는다. 그럼 연관성 할 때 이때 연자가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연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이죠. 그리고 선지가 길죠. 역시나 이것도 선지를 먼저 볼까 지문을 먼저 볼까 그건 자신이 훈련을 해서 자기를 판단해야 돼. 선지를 먼저 읽어가지고 합리화를 너무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낫겠지. 하지만 나는 변별 키워드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선지부터 보면 돼요. 근데 나는 아까 전에 선지 보고 들어가는 거 했으니까 이번엔 지문 보고 들어가는 걸로 해볼까? 지문 보고 들어가는 걸로. 그럴 땐 지문이 꽤 길다.
그리고 내가 지문을 읽는데 집중이 안 되거나 이만큼 읽으니까 더 기억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끊어 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주제 찾기가 아니거든요. 주제 찾기나 논지 전개 방식이 아니면 한꺼번에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눠 읽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나눠 읽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가지고는. 자, 그러면 선제 먼저 보지 말고 한번 지문 읽기 해볼게요.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험지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시험 대비를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 제안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죠.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미래 전략 연구부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의사결정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들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두 가지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일단 나눠서 이렇게. 여기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나눠놨어요. 그 다음 그렇지만 빠른 변화, 복합적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역경이 있죠. 그래서 빠른 변화, 복합적 세계화,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다. 빠른 변화, 복합적 세계화, 예측이 어려워. 이런 식으로 짧게. 여러분 이거는 주제를 위한 요약이 아니에요. 몰랄지 몰라. 이럴 때는 짧게 많이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읽을 수 있겠어요? 하나 더 읽어볼까? 자,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됨. 기관,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 그럼 컴퓨터 시스템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 그 다음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의 지식을 제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단지성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지식정보 시스템 등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이다. 이만큼은 집단 지성에 대한 얘기, 추가 얘기. 선지가 원하면 그때 돌아가서 확인해도 돼요. 지문을 전체적으로 휙 훑고 선지를 보면서 다시 더듬거리는 게 나쁜 거지. 이렇게 이정표 박아놓고 내가 보긴 봤는데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아는데 근데 명백히 확인해야겠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돌아가는 건 가능해요. 근데 훅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읽고 선지로 갈게요. 뒤에 안 읽고. 왜? 이 이상 읽어도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다. 맞죠? 나왔잖아요. 그러면 1번은 확인됨. 뒤에서 번복하는 정보 없으면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번복하는 정보가 만약에 나오면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2번, 미래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일단 미래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참여하는 건 나와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그 이유가 왜 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 말고 이따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괄호를 쳐두는 거예요. 밑줄을 긋든. 이따 봐야지. 그 다음 3번,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그 다음 4번,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집단지성 시스템을, 집단지성은 나왔죠? 그러면 이때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똑같은 문장은 없지만 집단지성이 뭔지는 우리가 봤거든요. 자, 이제 그럼 이렇게 할게요. 2번과 3번과 4번에 여기 괄호, 여기 밑줄 대상자, 집단지성의 시스템의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 생겼죠? 이 목적에 대해서만 뒷부분에서 집중하면 되죠. 그럼 효율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안 읽은 부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해 예측, 재해 대응, 보건 시스템 나왔어. 몇 번 속어? 4번 속어. 4번 속어 되죠? 그러기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결정자들은 미래학자들에게 단순한 전망 보고나 브리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장기적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뭐를 위해래요? 나왔는데 뭐를 위해서라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예요.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수립의 필수적. 입법부에 정부네요.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 지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정부나 기업에 대한 얘기도 들어간 거죠. 3번.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제일 먼저 지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자마자 여기를 지운 뒤에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려고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말인데 여기 미래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괄호친 두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한대. 경쟁력을 높인다죠. 이게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입니까? 이 부분. 미래 전략 수립, 분별력 있는 결정.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수립. 여기에요. 이유는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왜곡이에요. 경쟁력을 위해서가 뭐랑 경쟁하는 게 아니야. 뭐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의사결정 과정과 뭐 다른 나라 의사결정 과정을 어디랑 경쟁한다는 전제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사실 독해에 대해서 해설지를 잘 써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 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저랑 같이 모의고사를 했던 친구들은 이 독해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을게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제 예상보다 이 시험지가 어렵다고 하는 반응이 매우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제 기준으로 독해 해설을 해서는 왜? 이거 참 아니야? 거짓 아니야? 이런 끝없는 질문이 나올 게 예측이 돼서 그래서 한 선지 한 선지 지문에 다 펜타 치고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게 해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지루한 해설이 됐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독해 방법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방직 서울시까지 얼마 안 남고도 또 충분한 시간입니다. 쓰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 하셔야 될 건 문법 규정을 이 수준을 틀렸다. 그러면 제일 빠르고 명확한 건 기본서 회독이에요. 그걸 문제로 거꾸로 세우려고 들지 마세요. 문법과 규정에서 빈대가 발견됐으면 기본서를 다시 꼼꼼하게 정독을 해야 되는 거지 객관식으로 여러 개를 많이 풀어서 그중에 나오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독해를 이 안에서 하나도 아니고 뭐 2개 막 이렇게 틀렸다, 2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독해 훈련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한 달이 남았든 2달이 남았든 그걸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것보다는 시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 걸로는 뭐 독해 알고리즘 같은 데서 자기 약점 패턴에 대해서라도 발췌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학. 여기서 여기 나온 문학 작품이 어려웠다면 교과서 필수작에 대해서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인정하고 늦었으니 허둥지둥하지 말고 빨리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그리고 어휘 한자 정말 마지막에 그걸 하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요. 근데 여기 있는 어휘 한자 틀릴 정도면 어휘 한자 진짜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잡아보자고요. 독해나 문법 규정은 완벽한데 거의 틀린 게 없는데 어휘 한자가 문제다. 그럼 어휘 한자에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근데 독해도 틀렸고 문법 규정도 틀렸고 한자도 틀렸다. 이럴 때는 한자가 최후순위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왜? 방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자 하는 게 독해하는 것보다 산출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